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리스가 로마에게, 로마가 그리스에게 한번 전시장을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시장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기 그림 중심의 신화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영웅의 조각상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저승에 관한, 무덤에 관한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신화의 세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도기에 표현되는 신화의 세계인데요. 자, 우리가 그리스의 해화 작품이나 아니면 로마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 신화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신들이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가를 알면은 이런 해화든지 도기 그림 작품이든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신은, 특정 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한번 보죠. 여기 제우스는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 자, 제우스는 본래 모습이 번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번개를 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은 제우스를 할 수 있죠. 또 제우스는 여러 여인과 사랑을 나눴죠. 제우스가 나눴던 사랑의 장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황소를 탄 여인의 모습이죠. 바로 에우로파가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를 탄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각상은 아스클레피오스인데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의료의 신이죠. 자, 의료의 신의 상징물은 한 마리 뱀입니다. 또 뱀이 몽둥이를 이렇게 감고 있는 그 모습을 할 수가 있죠. 의외로 아스클레피오스 상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병원 의사의 상징이 아스클레피오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팽이에 뱀이 한 마리 있다. 아, 이것은 아스클레피오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유럽의 박물관에 가장 많이 있는 조각품은 헤라클레스 상입니다. 헤라클레스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몽둥이 든 남자. 그러면 거의 다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의 상징은 사자 가죽과 몽둥이다. 뭐 때로는 히드라 뱀을 물리쳤기 때문에 뱀을 이렇게 갖고 있기도 하고요. 자, 가운데 있는 조각품은 아테나죠. 아테나 여신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태어났죠. 그래서 투구를 쓴 여인 또는 창을 들 여인, 방패가 있는 여인, 바로 이것은 아테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의 그림은 헤르메스인데, 자, 헤르메스의 상징은 발목에 있는 날개입니다. 또는 머리에 있는 날개죠. 그래서 발목에 날개가 있는 남자, 이건 헤르메스. 또는 로마에서는 머큐리라고도 부르죠. 헤르메스가 들고 다니는 상징물은 막대기에 뱀이 2마리가 있는 겁니다. 뱀이 1마리가 있다면 아스클레피오스, 뱀이 2마리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루벤스가 그린 파리스의 선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루벤스라고 하는 작가는 그림 속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세 여인이 있고요. 남자 2사람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여인은 누구냐면 아테나입니다. 왜 아테나냐면 왼쪽에 메두사 여인이 박힌 방패가 있죠. 바로 그래서 아테나다 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여인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왜 아프로디테냐면 바로 발밑에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있기 때문이죠. 항상 아프로디테는 에로스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다니죠. 자, 오른쪽에 있는 여인은 헤라입니다. 왜 헤라냐면 공작새가 있거든요. 자, 그 공작새가 바로 헤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른쪽에 나무 밑에 있는 2 남자가 있죠. 2 남자의 앞에 있는 남자는 파리스입니다. 지팽이를 짚고 있는 파리스가 있죠. 이 파리스는 어릴 때 목동을 했기 때문에 지팽이가 상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뒤편에 있는 모자 쓴 남자는 바로 헤르메스죠. 그 헤르메스가 황금사과를 들고 이 황금사과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신들의 모습은 각자의 어떤 은유의 상징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화작품이나 조각작품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어떤 상징이 있다? 그러면 이게 누구다라는 걸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 로마관에 있는 작품들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사냥행과 초록의 신 디아나가 있죠. 디아나는 사냥의 신이기 때문에 큰 활을 갖고 있죠. 또 앞에 있는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는 이 솔방울이 크게 달린 이런 걸 갖고 있게 되고요. 또 오른쪽에 목욕하는 비너스. 자, 벌거벗은 여인이 있다. 그럼 대체로 비너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스의 신이 로마의 신으로 바뀌죠. 그리스에서 아르테미스는 디아나로 바뀌는 거고요.
아프로디테는 비너스로 바뀌는 거고, 모습은 같지만 이름이 바뀐다. 역할도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아모르와 함께하는 베누스. 아모르는 그리스어로는 에로스죠. 에로스와 함께하는 아프로디테. 또 로마에서는 아모르와 함께하는 베누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의술해진 아스클레피오스죠. 몽둥이에 뱀 한 마리가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죠. 자, 그러면 여기 전시장에 있는 게 독이 그림인데요. 자, 독이 그림의 발전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독이라는 것은 곡식이나 와인 같은 걸 담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기원전 6세기경에는 이런 볼품없는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를 만나가지고 무찌르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이 독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 그림이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되냐면 독이도 훨씬 더 섬세해지고요. 이 손잡이가 두 개 있는 암포라죠. 이 암포라에 와인을 담아서 다른 것을 수출하는데, 이 독이 그림이 훨씬 더 좋으면 더 많이 팔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테네란 도시가 이 독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 이 와인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특히 이 독이 그림에 이 독이공이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엑세키아스라고 하는 독이공이 내가 이것을 만들었노라 라고 이름을 새겨놨고, 그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이공은 그냥 이름 없는 신분이 천한 독이공이 아니라 상당히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실력도 좋아가지고 독이에다가 이렇게 신화에 나오는 장면을 그려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뛰어났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 독이에 있는 그림은 일리에드에 나오는 아킬레스와 아이아스가 체스를 두는 그런 장면이 있죠. 자, 오른쪽에 보면 배를 타고 가는 어떤 남자가 있죠. 뭐 아마 뭐 오디세우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항해 이야기가 그려졌겠죠. 여기도 보면 제가 영국박물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도 엑세키아스라고 하는 독이공이 그린 겁니다.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 아킬레우스가 아마존족 여왕 펜테실레아를 죽이는 그 장면, 아주 유명한 그 장면을 이렇게 암포라에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독이 그림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흑색 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적색 상이 있습니다. 흑색 상은 흑색 그림이란 뜻이고, 적색 상은 적색 그림이란 뜻입니다. 이 기술의 발전상으로 보면 흑색 상이 먼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게 적색 상입니다. 자, 흑색상 어떻게 만드냐면, 이것은 원래 독이는 붉은색이거든요. 황토로 만들어서 붉은색인데 거기다가 검은색 유약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굽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림을 남겨놓고 바탕을 긁어냅니다. 그러면 그림은 검은색 그림이 되고 바탕이 황색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검은색이었다 그래서 흑색상이 되는데, 이것이 발전돼서 바탕은 놔두고 그림을 파냅니다. 그러면 그림이 붉은색이 되겠죠. 그래서 적색이 되는 건데, 왜 더 발전된 것이냐? 사람의 몸을 완전하게 파낸 다음에 그 몸의 윤곽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흑색상에서는 그냥 파내기만 한 거니까 섬세한 표현이 안 되는데, 적색상으로 바뀌니까 섬세한 표현이 돼서 예술 작품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 발전해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시장에 있는 많은 독이 작품들은 어디에 쓰였느냐를 보면은 그 용도가 바로 심포지온에서 쓰인 겁니다. 자, 그리스어로 심포지온이고 라틴어로 심포지엄, 이것이 영어로 돼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심포지엄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기 벽화가 있는데요. 파이스툼이라는 곳의 무덤에서 그려진 심포지온의 모습입니다. 자, 남자들이 이 침대 같은 긴 의자에 누워서 뭔가를 합니다. 그 접시에 와인을 다른 건 먹기도 하고, 이걸 뭐 던지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장면이거든. 이것이 바로 심포지온이라 하는 건데, 이 심포지온에서 먹고 마셨던 그 도구들,
그것이 이 그림에 이렇게 보여지게 된 거죠. 이 심포지온에서는 여자는 일반적으로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일 그림에 분명히 여자가 있잖아요. 그럼 저 여자는 누구죠? 바로 저 여자는 노예입니다. 시중을 들거나 여기 피를 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사이거나 아니면 여기 시중을 하는 그런 여자겠죠.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노예만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자만 참가하는 게 심포지온이었다 하는 거죠. 바로 이 심포지온에서 활용된 도기들이 이렇게 많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도기 그림 표면에는 도기 그림들이 그려져 있겠죠. 자, 여기 다양한 모습의 도기들이 있는데요. 이 도기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활용도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맨 먼저 와인이 담긴 그릇이 있죠. 이것을 암포라라고 합니다. 손잡이가 2개 달린 암포라입니다. 굉장히 커요. 이것을 수출됐기 때문에 큰 암포라가 있어요. 자, 그 암포라를 여기서 그냥 따라서 먹을 수가 없죠. 작은 그릇에 옮겨야 되는데 그때 물을 타게 됩니다. 와인을 그냥 마시지 않고 뭐 3대1, 5대1, 그러니까 어른들은 3대1로 타고 아이들은 5대1, 6대1로 물을 타서 마시게 되는데 그런 물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히드라라고 하는 물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와인과 물을 섞는 크라테르라고 하는 희석동이가 있고요. 주전자가 있습니다. 레키토스라고 하는 주전자가 있고요. 그 주전자를 이렇게 따라서 먹는 잔이 있겠죠. 그래서 킬릭스 잔이 있고 스키포스가 있죠. 그래서 킬릭스 잔, 납작한 킬릭스 잔이 상당히 많이 쓰였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킬릭스 잔을 안쪽에다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젊은이가 크라테르에서 킬릭산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술을 담으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킬릭산을 가지고 이렇게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취한 자들이 놀이도 했더라. 그럼 어떻게 놀이했냐? 자, 킬릭산은 이렇게 고리가 2개가 달렸어요. 납작한 술잔인데 고리 2개 있고 그래서 고리에다가 손가락을 걸어가지고 놀이를 했더라는 거죠. 자, 어떤 놀이를 했냐면 요 그림처럼 있어요. 자, 그림처럼 고리에 손가락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튕기죠. 자, 그러면 이 술잔 안에 남아있던 찌꺼기들이 어떤 특정한 곳으로 날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술잔인데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마시는 와인은 깨끗하잖아요. 찌꺼기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포도를 그냥 짜가지고 즙을 내셨기 때문에 찌꺼기도 많이 들어있을 것이고 또 예전에 이 와인이 맛이 없었대요. 그래서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 같은 걸 넣었기 때문에 이 와인을 마시게 되면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찌꺼기를 남자들끼리 이렇게 저쪽에 있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튕겨가지고 내기를 했다는 거죠. 술 취한 자들이 이런 노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 제대로 가겠어요? 그러면 그 심포지온 장소가 막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뭐 포도 찌꺼기에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죄가 많죠. 더군다나 이 남자들 막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음식 먹기도 했는데, 자, 이것은 누가 치우겠어요? 당연히 노예가 있기 때문에, 노예들이 그걸 다 치우기 때문에 이런 남자들이 술 취한 놀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번째 조각품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죠. 인간을 닮은 신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영웅들을 이렇게 조각품으로 남기는 걸 즐겨했죠. 특히 두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두상을 많이 만들어서 시인의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모습이든 인간의 모습이든 영웅이 될 만한 사람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바로 그 페리클리스 시대에 아테네가 가장 잘 나갔던 그 시대에 상당히 많은 이런 두상 조각품들이 많이 그려졌었는데요. 그래서 아테네라고 하는 고대 도시는 신상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자, 로마 사람들이 아테네를 가서 점령하려고 봤더니 아테네 시내 온통 많은 게 이런 그 영웅들의 두상이다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다 원본 작품들인데 페리클레스라는 작품, 알키비아데스, 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작품도 있죠. 이런 사람들의 두상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로마 사람들이 발견하고 술라 같은 사람이 아테네를 약탈을 했거든요. 거기서 수많은 이런 작품들을 이제 자기 집으로 가져갔죠. 가져가서 자기 전시를 하게 되고 그 원본 작품들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원본 하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뭐 술라 밑에 있던 장수들은 내 집에도 뭐 전시하고 싶은데
원본은 부족해. 그러니까 기술자들한테 이것을 복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그리스에 있는 원본 작품들을 보고 복제품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로마 귀족들의 정원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전시가 되게 된 거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발굴이 돼서 여러 유럽 박물관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로마 복제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이 아테나 흉상과 바크스 흉상인데요. 바로 그리스 시대 원본을 로마 시대에 복제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 똑같은 게 복제가 돼가지고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땅에 묻혔다가 발굴이 돼서 오늘날 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게 된 거죠. 그리스 예술의 특징은 뭐냐면 청동, 조각품, 대리석 조각품이 있는데 원본이 별로 없다는 거죠. 청동은 녹여져서 여러 다른 용도로 쓰여졌고, 대리석도 부서져서 이것이 불에 녹이면 뭐가 되냐면 시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또는 로마가 멸망할 때 많이 파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본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 원본이 있는 게 박물관에 한두 개씩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청동상 같은 경우에는 포세이돈 청동상인데 이건 아테네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고, 또 가장 유명한 원본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에는 멜로스의 비너스죠. 자, 이것도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이것도 원본 작품이에요. 또 사모트로케 섬에서 발견된 니케상, 원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하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일부 팔도 없고 니케상 같은 경우는 머리도 없고 한데도 이렇게 귀중하게 인정되는 것은 바로 원본 작품이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원본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본이 귀하니까 로마 시대에 이것을 복제해서 각 귀족들의 정원에 두었다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작품도 청년 누드상이죠. 이것도 그리스 시대에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원본은 없어지고 로마 시대에 복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고, 자, 오른쪽에는 비너스겠죠. 자, 벌거벗은 비너스의 모습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또 헬레니즘 시대에 원본 작품이 있습니다. 라오콘 군상. 라오콘이라는 사람은 일리아드의 마지막에 그 목마가 가짜다, 저거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남자의 모습, 또 그 아들의 모습을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 작품으로 만든 것이 이제 로마의 어느 밭에 묻혔는데 그것이 15세기에 발굴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데, 그 라오콘의 모습을 16세기에 복제한 작품이 지금 전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콘의 모습, 얼굴 모습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를 이끌던 영웅들의 모습을 이렇게 흉상으로 만들어 뒀죠. 특히 황제들의 모습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자, 황제라는 사람은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는 대단히 유능하고 능력 있고 신적인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어떤 신민들한테 지금의 황제가 누구다라는 알리는 목적으로 이런 흉상을 만들어서 제국에 뿌렸죠. 자, 왼쪽에 있는 모습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각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조각상이죠. 자, 이런 조각상들을 만들어서 여러 제국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특히 동방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했어요. 왜냐하면 동방 지역이란 것은 바로 그리스어 권역이거든요. 그리스어 권역. 자, 서방 지역은 라틴어 권역이고 동방 지역은 그리스어 권역인데, 그리스어 권역에서 이런 흉상을 만드는 문화가 고대 그리스에서 많이 전해져 왔단 말이죠. 특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모시던 것이 바로 동방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흉상이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제의 모습을 많이 조각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흉상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머리가 좀 빠졌고 뭐 많고 하는 건 있는데 수염의 차이입니다. 자, 왼쪽에 카이사르의 모습은 수염이 없는 깎은 거고요. 오른쪽에 하드리아누스 조각상은 수염이 있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취향으로 수염을 깎고 기른 게 아니고요. 당시의 문화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 이전에 트라이나스 황제부터 수염을 기르게 되는데 그 이전에 수염을 다 깎았는데요. 트라이아누스 시대부터 이렇게 수염을 기르게 됩니다. 그런 문화가 이어져서 트라이아누스 시대, 그러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후 시대에 만든 조각상들은 이렇게 수염이 있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4세기 어느 순간부터 다시 황제들이 수염을 깎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 이유에서 수염을 기르고 깎고 하는 것들이 이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 전시장의 세 번째 섹션은 죽은 자들의 공간입니다. 바로 무덤을 장식했던 묘비나 분골함, 또 석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죽은 자들의 공간이 무엇이냐? 바로 묘지라는 거죠. 여기 보면 카라메이코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테네 가보시면 아테네 서쪽 지역에 카라메이코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묘지가 집중적으로 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서쪽이냐? 바로 이 시대에는 서쪽이 죽음의 공간이고 동쪽이 태어나는 공간, 즉 신의 공간이었습니다. 태양이 동쪽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태양신 아폴로를 상징하듯이 동쪽은 신에 바치는 공간이고 서쪽이 죽음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아테네라는 도시의 서쪽에 이런 묘지들을 주로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 묘지에서 묘지석이나 석관 같들이 발견이 됐겠죠. 자, 로마 시대는 어땠느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로 도시 바깥에 묘지가 만들어졌는데 특히 바깥으로 나가는 가도 옆에 이 묘지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묘지라는 것을 흔히 카타콤이라고 부르죠. 그 카타콤은 지하 묘지고요. 돈이 많은 귀족들은 가도 옆에 따로 묘지를 만들기도 했어요. 또 민중들은 이 지하에 파가지고 매장을 내서 시신을 보관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유골을 모아서 따로 보관하기도 했죠. 자, 이 카타콤이나 이 묘지에 장식했던 이 묘지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승세계와 저승세계를 어떻게 생각했냐? 이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승의 세계에 살다가 저승으로 가게 되면 에레보스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뭅니다. 그러다가 심판자 미노스를 만나서 엘레시온이라는 행복한 자의 섬으로 가거나 타르터로스라고 하는 무한지옥으로 가거나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게 지옥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고대에는 그냥 하데스라는 곳이 있었다 아니면 타르타라스라는 곳이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때 네 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유명한 강은 오케아노스 강이죠. 대지를 휘감는 대양으로 가는 큰 강이 있었다. 그리고 또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만나는 강, 또 아케론 강이죠. 그 아케론 강에는 벳사공 영감 키론이 있어가지고 그 키론이 노잣돈을 받아야만 그 영혼이 저승으로 갈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피리 플레게토라는 불의 강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코키토스라는 강도 있었고 레떼의 강이라는 것도 있었고 스틱스가라는 강이 있었다. 뭐 이렇게 정의된 건 아니고 어쨌든 이승에서 저승으로 영혼이 건너갈 때 거길 강을 건너면 하더라. 근데 이 강도 모든 영혼이 다 건너가는 건 아니고 제사를 지내줘야만 저승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주고 또는 벳사공 키룬한테 노잣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낼 때 필수적으로 망자 입안에다가 동전 한 줌을 반드시 넣어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로마의 묘지를 파게 되면 동전 한 잎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묘지에서 발견된 묘지석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디자인의 조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하데스로 간 문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도 보면 하데스 저승이죠. 또는 타르타르스 이 저승으로 가는 문 이것도 발견됐는데 나중에 19세기에 로댕이라고 하는 프랑스 조각가가 이 지옥문이라는 것을 조각을 했죠. 보면 하데스의 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아,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조각했겠죠. 유골함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서는 매장과 화장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매장을 하고 가난한 민중들은 화장을 해서 작은 공간에 이렇게 모셔두기도 하거나 뿌리기도 했겠죠. 그래서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골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따로 보관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골함을 따로 이렇게 묘지 지역에다가 전시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때는 석관 같은 것도 있어서 석관에 이제 시체를 넣게 되는데 사실 석관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런 데다가 어떻게 넣었지?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이렇게 그 지하 묘지 같은 데다가 놔뒀다가 몇 년 지나면 이 골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석관에 보관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승에서 저승 가는 망자들을 잘 보내주기 위해서 이런 조각 작품도 그려가지고 묘지에 장식하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보드게임의 고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조각품인데, 아마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보드게임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이 묘지에다가 장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시장의 이름은 그리스가 로마에게, 로마가 그리스에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스가 로마에게 줬고 또 로마가 그리스에게 줬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서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가 로마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로마가 그리스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유럽 문화가 오늘날과 달랐겠죠. 자, 그럼 무엇이 서로 주고받았느냐? 자,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인 적이 없죠. 문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발달한 문화가 로마로 전해지죠.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무식한 싸움 잘하는 남자들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라는 것을 점령해 보니 뛰어난 문화예술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인 이후에 그것을 지중해 전체에 퍼뜨리게 되고 그것이 유럽에 전해지게 되고 서양 문화의 가장 기본 어떤 토대가 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라는 것은 문화예술을 꽃폈던 그런 문화 공동체였고, 그것을 로마에 줬고, 로마는 그것을 확대 발전시켜서 지중해 전체에 퍼뜨려서 그것이 오늘날 유럽 문화를 만들게 된 가장 근원이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가 로마에게 줬고 로마가 그리스 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